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최병묵 의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아마 네.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러면 이제 그 여야의 격돌은 끝난 것이냐? 그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뭐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에 관한 국정조사 여전히 여야 간에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요구 이런 것들 때문에 여전히 그 여야 간의 충돌 양상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네. 오늘은 성탄정국 휴전은 없다. 이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그 최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발제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출연 패널에 균형을 맞춰달라는 공문을 이제 방송사에 발송하겠다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보수와 진보 균형이 맞지 않고 보수 패널이라고 이제 출연을 한 일부 패널은 대통령을 비아냥거리고 또 집권 여당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수를 대변하는 패널이냐? 보수를 참칭하는 반윤 보수 패널이 많다는 이제 그 언급을 했는데 저희 그 뉴스에는 보수 진보 확실하게 이제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네. 자신하는데 두 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별로 그렇지도 않아요. 전 제가 별로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 최 의원님도 뭐 보수지만 친윤 전혀 아니시고 참칭하신 적도 없고 뭐 비윤 정도는 되시는 것 같아요. 반윤은 전혀 아니신 것 같고. 아니 패널을 가지고 무슨 일단 보수 진보로 가르는 것도 좀 사실은 불쾌해요, 당사자로서. 네. 근데 이제 하물며 보수 진보 균형 문제도 아니고 보수 패널 안에서 뭐 친윤, 반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전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이 정진석 위원장이 할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건 굳이 필요하다면 당의 홍보위원장이나 대변인실에서 실무적으로 좀 검토한 다음에 거기서 그냥 공문 보내서 처리하면 되는 거지. 이걸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좀 뭔가 좀 그 집권 여당 그 정진석 위원장 이 회로가 약간 좀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이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아주 좀 비판적입니다. 근데 방송사 입장에서 이제 시사 정치 사안을 다룰 때는 양쪽의 이제 그 입장이 조금 많이 다른 보수, 진보 일종의 이제 이런 그 균형을 맞추면서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면서 이제 패널을 섭외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 대해서 좀 이제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거보다 사실은 더욱더 이 문제를 비판하고 싶은 이유는 저는 보수와 진보로 이념적 성향을 그 이분법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네. 반대합니다, 제가. 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기자 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뭐 무슨 그 보수 신문의 기자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네. 그냥 기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남들은 그렇지 않더군요. 이제 제가 조선일보의 기자 생활을 했다는 것 때문에 보수 패널 이렇게 하니까 또 제가 굳이 아니라고 할 이유도 없는 거죠. 뭐 네, 아니라고 해봤자 그러셨군요. 믿지도 않을 테니까. 네. 이제 그래서 그냥 놔두고 있을 뿐이지 네. 그런 적이 없고 그다음에 그러면 보수 진보 패널이 있으면 그럼 중도 패널이 있으면 안 되나요? 또 하나 보다 결정적인 문제는요. 방송법에 보면 표현을 뭘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방송법에 보면 이 편성에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에 그 수백억을 줘가면서도 김어준 씨의 편파 방송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방송법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표현을 뭐로 하든 간에 방송법 위반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기 때문에 네.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송사에 대한 또 하나의 좀 뭐 편성권 압박으로 관여죠. 관여와 간섭과 압박으로 볼 수 있다. 아니 압박은 이제 예를 들어서 표현을 부드럽게 해서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뭐 이렇게 하면 또 아니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뭐 압박으로 이해될 소지가 많죠. 방송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아무튼 그 다행히 명단을 보내지는 않았다고 해요. 오전에 이게 사실 이 방송 쪽 출연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약간 시끌시끌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불만이 있는 패널에 대한 명단을 보내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네네. 이게 너무 지금 그 좀 부작용이 많을 것 같으니까 다행히 네. 명단을 보내지 않고 이제 균형을 맞춰달라 네. 이런 정도로 해서 공문을 오늘 중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제 명단을
안 보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 전에 이제 당장 오늘 오전에 화제가 됐던 게 자, 오늘 이후에 방송에서 하차하는 패널이 누구냐. 이게 이제 그 관심을 그렇겠네요. 아주 끌어섰어요. 사실은 이제 조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이렇게 약간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전 최고위원 중에서도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계시고요. 뭐 실명 말씀드려도 괜찮겠네요.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서는 허은하 의원이 좀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쓴소리를 잘 하는 네. 편이고요. 물론 이제 약이 되라고 하는 소리죠. 그렇죠.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장성철 소장 이런 네. 분들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제 쓴소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게 정진석 위원장이 누구를 겨냥하고 이 얘기를 했는지 지금 정확히 취재가 잘 안 됩니다. 네. 근데 아무튼 그 쓸데없는 논란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참 그 아쉬운 오늘 하루 종일 그런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언급이 오늘 좀 화제가 됐기 때문에 먼저 그 시작의 개념으로 언급을 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이 아니라 그 성남FC 후원금 건이고요. 이거는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난 것을 검찰이 보완서로 이 사건을 되살려냈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요. 자,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도 그 서면 조사로만 끝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걸 뭐 검찰에서 되살려냈다는 건 의혹이 아니고요. 사실입니다. 사실. 사실인 거고요. 네. 그러면 처음에 무혐의 처분이 정말 혐의가 없어서 무혐의 처분을 한 거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고 네. 있고요. 경찰에서 이게 사실 2018년에 바른정당, 지금은 없어졌죠. 바른정당이 고발을 해서 그 경찰에서 가지고 있었던 건데 수사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냥 그 작년 6월에 형식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서면 조사 정도 하고서 작년 9월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뭐 유력해지니까 그냥 무혐의 처분하고 만 거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성남지청에서 다시 들여다보니까 이게 범죄 혐의가 있는데 이게 왜 무혐의 처분이 됐느냐 네. 해서 문제 제기를 성남지청에 차장검사가 했는데 당시 성남지청장이 대표적인 친문검사인 박은정 지청장이었거든요. 박은정 지청장이 그거를 수사를 재개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당시 차장검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뭐 무혐의 처분한 걸 지금 검찰이 되살려냈다? 형식상으로는 맞아도 실질적으로는 그거는 맞지 않는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뭐 서면 조사 될 수가 없죠. 당장 28일 날 나와서 조사받아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물론 불응할 수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응하면 이제 몇 차례 아마 더 소환 요구를 하고 그래도 불응하면 이제 검찰이 고민이 시작되겠죠. 체포동의안을 청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네. 네. 일단 민주당 의원들 얘기는 뭐 소환 요구에 응할 거라고 합니다. 뭐 응하지 않을 이유도 별로 없고요. 근데 이제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을 한 정치인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단체장을 하면 이제 기업체에서 후원금을 좀 많이 유치한다고 그래요. 네. 약간 속된 표현으로 좀 기업체에서 좀 이렇게 뭐 땡긴다 이런 표현을 네. 쓰지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뭐 축구 클럽 같은 게 있으면 이제 그 잘 붐업을 시켜야 주민들한테 이제 이익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제3자 뇌물로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면 우리나라 단체장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이제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불법이 있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책임은 져야 돼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과연 이게 검찰이 아마 기소는 할 것 같은데 법원에서 과연 유죄가 나올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대장동 수사도 있기 때문에 좀 곤혹스러운 처지에 점점 더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잠시 그 말씀을 드리면 제가 물어본 그 여러 변호사들, 법조인들 뭐 이런 사람들 얘기로는 이 부분에 관해서 법원에서 인정이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이거는 명백한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그 지방자치단체장 뭐 그 구단주 뭐 이런 걸 했던 사람들은 그럼 왜 그동안에 이런 문제 가지고 걸리지 않았느냐? 그거는 대가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대가를 주었거든요. 그게 문서로도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뭐 제가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10중 8구는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또 있죠. 대장동 소환 요구가 또 머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소환 시기를 놓고 좀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검찰의 전략은 무엇일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길고 깊은 겨울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SNS에. 자,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정면 돌파를 할지 어떻게 나오게 될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대장동 수사는요. 지금 현재 김만배 씨의 임여는 단계 이걸로 이제 수사가 그 압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만배 씨가 갑자기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 전치사주의 진단서를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장동 재판 자체가 지금 뒤로 수년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시기도 좀 늦어지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성남 FC 건으로 먼저 그 소환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길고 긴 겨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부터 진짜 겨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아마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1차적인 고비는 이제 소환에 응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응할 경우는 뭐 검찰에서 조사해서 신병 처리를 하면 되지만 저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청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고민을 검찰이 또 해야 되는 국면이죠. 이렇게 돼서 아마 지금부터는 검찰과 이재명 대표 간의 그 어떤 수싸움 이 국면으로 지리하게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이거는 검찰에서 무슨 뭐 전략이 있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대장동도 그렇고 FC, 성남 FC 수사도 그렇고요. 국회에서 막판에 내년도 예산안 가지고 막 밀고 당기고 있는데 갑자기 소환 통보를 하는 걸 보면 네. 검찰은 그냥 수사하다가 필요하면 소환을 하고 있는 거지 무슨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대장동 수사도 그냥 검찰 수사 논리에 따라서 때가 되면 이재명 대표를 부르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지금 좀 주춤하는 걸 보면 뭔가 좀 수사가 검찰 마음대로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법조 검찰 출입하는 기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국회 체포동의안 문제는 이거는 그 약간 실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노웅래 의원 때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건데요. 노웅래 의원은 검찰이 소환했을 때 가서 수사에 응했습니다. 그런데도 체포동의안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 일단 심사를 해야 됩니다. 네.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체포동의안을 청구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건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서 소환했을 때 가서 소환을 하든 말든 관계없이 나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법률적으로 약간 좀 구멍이 있는 편이에요, 사실은. 이걸 좀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측근들한테 이렇게 좀 취재를 해보면 이게 지금 밖으로 하는 말하고 실제 이재명 대표나 측근들의 상태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정면 돌파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은 굉장히 좀 위축돼 있다고 그래요. 검찰에서 어떤 그 수사 관련한 진척에 있는지 뭐 정보가 전혀 없다고 하고요. 뭐 언제 부를지 뭐 이런 정보도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부르면 가야 될 수밖에 없고 뭐 이 언론에 이렇게 혐의가 여러 가지로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그걸 또 일일이 지금 소명하기도 좀 난감하고 어차피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네.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진 것 같아요. 다만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가 나는 법적으로 이거 문제가 없다라고 워낙 완강하게 부인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이 사실관계는 좀 봐야 되는 것 아니야, 두고 봐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좀 유보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법적 책임하고 별도로 이제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건 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이구동성으로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인가 이걸 좀 지켜보는 이런 관찰 포인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28일에 이제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인데 향후 이제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100% 당원 투표로 국민의힘 전대룰이 이제 바뀌었는데 더불어서 초점을 그
관심을 받고 있는 이제 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승민 전 의원인데 이 그 결선 투표제까지 도입을 한 건 유승민 전 의원이 그 벽을 넘지 못하도록 1차, 2차 벽을 친 거다. 뭐 이런 이제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건 아닌 것 같다. 만약에 사실이면 자신의 오히려 도전 정신을 자극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출마를 결심을 한 것도 아니다. 이런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그 전대 당대표의 불출마, 중도 포기 그 가능성은 지금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출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봅니다. 그 전에 이제 경기지사 경선에 나갔다가 졌지요. 네. 김은혜 홍보수석한테. 네. 그때도 이제 장수가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전사하는 것은 영광이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했고요. 뭐 실제로 정치인들이 전당대회나 총선 이런 데 도전해서 뭐 낙선하는 걸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출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이 과정 자체에서 유승민 전 의원은 좀 얻는 게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면서 당내에서 이제 비판도 많이 받지만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를 상징하는 정치인에 대한 그 정체성, 이걸 유승민이란 정치인이 거의 지금 독점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렇죠? 언젠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행보 자체가 지금 약간 좀 보수, 좀 극우 쪽으로 좀 기우는 경향이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좀 중도로 좀 진출을 해야 된다. 우리가 중도층 지지를 받기 위해서 개혁적 보수가 필요하다. 이런 국면이 되면 유승민 전 의원한테 굉장히 좀 유리한 장면이 펼쳐질 수 있는 거죠. 당장 이번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선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그렇지만 정치적인 장래로 봐서는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취하고 있는 스탠스가 그렇게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년에 있을 이제 총선에서 본인이 이제 이 상태에서는 공천받기가 이제 힘들 것 같다는 이제 그런 본인의 이야기도 또 했고 분당은 안 하겠다. 본인은 이제 가장 그 보수의 가장 그 커다란 그 핵인 국민의힘에 남아서 개혁 보수의 꿈을 이제 앞으로도 계속 실천해 나가겠다라는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 유 전 의원의 미래, 뭐 방금 저 언급하신 거에 좀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공천을 안 줄까요? 전 그렇게까지 야박하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정당이라는 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내에 이제 비주류도 필요한 거고요. 네. 또 총선 때가 되면 국민의힘에서도 유승민 같은 정치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천을 안 준다는 전망까지 별로 하고 싶지는 않고요. 탈당을 해서 정당을 만든다. 이건 사실은 지난번에도 이제 저하고 최 의원이 같은 의견을 보인 적이 있는데 집단 탈당이나 분당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과거하고 달라졌어요. 지금은 총재가 정당의 주인이 아닙니다. 권리당원, 책임당원들이 주인이죠.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이 그런 걸 모를 수가 없어요. 지금 유승민 의원이 탈당한다고 하면 누가 따라 나가겠습니까? 또 뭐 나가서 당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고요. 국민의힘 안에서 어떤 개혁적 보수의 어떤 대표 주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국민의힘 전대룰이 이제 바뀌면서 유승민 전 의원의 불출마, 중도 포기 가능성 앞으로 유 전 의원의 이제 뭐 그 미래의 정치 행보. 그래서 이제 네, 유승민 전 의원이 그 대표 출마를 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네. 글쎄 제가 이렇게 좀 파악해 본 바로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로 봅니다. 아, 중도 포기하겠다. 아니 그 포기라뇨? 아직 선언도 안 했는데 무슨 네. 포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불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본인은 아무리 뭐 나오고 싶고 뭘 어쩌고 한다고 해도 이번 전당대회 룰 개정은 딱 유승민 안 돼라는 그 표적 개정이거든요. 네, 이거. 유승민 안대법이다 뭐 이런 이야기.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 뭐 본인이 출마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네. 나중에 가서 결선 투표제 가면은 만약에 본인이 뭐 1등이나 2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선 투표에 가면 어차피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될 일을 왜 하느냐 이런 게 지금 유승민 전 대표를 도왔던 주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도와주겠다. 과거에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이번에 어차피 안 될 건데 뭐하러 나가시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이 그래도 나는 나갈래 이러기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그 주변에서 유승민 전 의원을 돕겠다는 사람이 지금 별로 없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와 네. 관련해서 아마 본인이 출마를 못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보고요. 그럼 앞으로 뭐 개혁적 보수 미래
그건 사실 뭐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없지만 지금 현재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임기 동안에 유승민 전 대표가 무슨 정치적으로 재기할 가능성이 저는 별로 크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내후년 공천 얘기는 적어도 이제 뭐 영남이나 이런 데에 뭐 공천하면 무조건 당선되는 이런 곳의 공천은 안 될 거다. 다만 수도권 같은 데 본인이 정말 국민의힘으로서 쉽지 않은 곳에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가능성이 있다. 아.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최 의원께서 발제하신 내용이요. 바로 성탄 전국 휴전은 없다. 이게 주제인데 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희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여야가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예산안에 합의를 한 건데요. 근데 이걸 좀 희소식으로 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회 예산안 처리가 무려 5번째 데드라인을 맞아서야 합의를 이룬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자, 이 상황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뭐 당연히 희소식이라고 보이죠. 오늘부터 이제 내일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아마 별다른 변수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지난번에 한번 뭐 잠정 합의까지 갔다가 뭐 이제 깨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뭐 이번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집권당이 대통령실하고도 뭔가 그 정무적 협의를 했겠죠. 그런 결론으로 나온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내일까지 별 문제는 없을 것이고 지금 연말이라고 해야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도 여기서 예산안은 일단락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판단을 했을 것이다.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민주당도 자기네들 삭감한 안을 가지고 통과시키면 자기들 사실 지역구 같은데 뭐 예산 같은 거 따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걸 못하는 거죠. 증액이 안 되니까. 뭐 그런 점 여야 국회의원들의 어떤 이해관계까지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저는 어차피 이 합의는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별다른 변수 없이 예산안은 고비를 넘긴 거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정부의 제출 예산안이 639조 원, 그 중에서 이제 감액이 4조 6천억 원. 그다음에 이제 증액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건 좀 이렇게 몇 가지 토막으로 갈려져 있죠. 그건 하나하나 다 이제 정부에서 증액은 동의를 해야 됩니다. 내일 그런 실무적인 절차를 밟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추경호 부총리도 같이 여야 합의하는 자리에 있었기 네네. 때문에 증액에 대해서 뭐 정부가 반대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고비는 넘어갔고요. 성탄절 앞두고 아주 희소식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뭐 다른 문제를 가지고 뭐 국정조사나 이런 데서 좀 여야가 치고받을 수는 있는데 큰 고비는 넘어갔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화두인데 국정조사가 이제 시작하자마자 또 여야 신경전이 이제 치열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논란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여당은 국회 윤리위에 이제 회부를 하고 또 국조 증인으로 채택을 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논란의 본질은 어떤 것이며 어떤 부분을 저희가 좀 그 짚어봐야 될지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신현영 의원이 이제 의사 출신이고요. 그래서 현장에 이제 사고가 터졌을 때 내가 이제 의사고, 그러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을 거고요. 또 당연히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정치인으로서 좀 이렇게 뭔가 좀 열심히 하는 모습을 좀 홍보를 하고 싶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약간 잘못을 한 것 같아요. 그 남편도 같이 타고 갔다고 하고요. 네네. 치과 의사.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적절했느냐, 또 차를 어디서 탔느냐 이것도 이제 쟁점이 되는 것 같고요. 어떤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고 국정조사위원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건 뭐 사과한 것도 잘했고 사퇴한 것도 잘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게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지금 정부 여당한테 굉장히 불리한 악재잖아요. 계속 이제 야당한테 공격만 당하다가 이 신 의원 사건이 이제 딱 불거지니까 잘 됐다 그래서 이제 역공을 가하는데 네. 약간 과도한 부분이 있어요. 뭐 의원직 사퇴를 요구를 하던데 그건 좀 지나친 것 같고요. 윤리위 회부는 뭐 원래 좀 여야가 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윤리위원회에서 한번 따져볼 필요도 있죠. 그런데 무슨 국정조사에 증인 채택을 하겠다? 아니, 지금 이 국정조사가 갑자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인데 무슨 뭐 신현영 의원 국정조사는 아니잖아요. 그래 이런 것들은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받아들일 것 같지도 않고요. 정치 공세로 그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뭐 오래 갈 논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조특위 이제 위원회에서 사퇴하고 이제 본인의 사과로 좀 일단락되면 괜찮을... 여지는 있겠지만 네. 뭐 이것 때문에 여야가 갈등을 심각하게 뭐 겪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사건의 본질은요, 신현영 의원의 갑질이죠. 갑질이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현영 의원, 그 다음에 이제 신현영 의원이 아까 뭐 사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과도 굉장히 미진합니다. 뭐 이렇게 돼서 방해가 됐다면 뭐 사죄. 그러니까 가정법을 전제로 한 사과이기 때문에 그 진정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여러 가지의 변명을 늘어놨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대부분 다 거짓으로 판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본인이 만약에 초반에 정확하게 진상을 밝히고 국민들 앞에서 사죄했으면 저는 끝날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뭐 현장에 가서 뭐가 어떻고 뭐 남편이 치과의사인데 치과의사도 그 상황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같이 가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개념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네. 그래서 본인이 이 거짓 변명을 한 부분, 이런 것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바람에 상황이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만약에 깔끔하게 그 인정할 부분 같은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사태는 더 갈 것이다. 그러나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정조사의 본질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뭐 증인 채택 뭐 여기까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거는 그거는 정치 공세다. 거기까지는 저도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줄 논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소환을 요구했습니다. 그게 28일이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길고 깊은 겨울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19일 밤 20일 새벽 이제 SNS에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근데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는 뭐 그냥 소환에 응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서 이재명 대표의 기약 없는 겨울, 이걸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이런 좀 약간 이상한 뉴스가 떠서 긴장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원칙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관철시키겠다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그래서 막 좀 정치북시들 사이에 좀 난리가 났었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이제 잘못된 정보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또 곧 이어서 바로 오늘 의원회관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이제 합의문을 쓰고 있는 장면이 기자들한테 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풀리는구나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탄절 앞두고 여야가 어렵사리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원래 정치가 이렇게 과정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여야가 다 어디가 이기고 지는 게 아니고 저는 여야가 다 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명분과 실리를 뭐 하나씩 나눠 갖는 것이고요. 국민들한테 좋은 선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 줄 논평은 정치의 완성은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합의문 발표 현장에서 또 여야 원내대표가 상대 당에 참여했던 그런 이제 그 대표단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그동안 노고했다, 수고했다 이런 게 참 보기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